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0년 1, 2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원소 분석에 의한 두룡의 발열량 계산식은 두룡 공식에 의해서 발열량을 계산하는 경우에서는 고위 발열량을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두룡 공식에 의해서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는데 저위 발열량으로 식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두룡 공식에 의한 고위 발열량을 계산한 다음에 수분의 정발 잡열, 다시 말해서 609H 플러스 W를 빼주라는 소리겠죠. 자, 그럼 먼저 두룡 공식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두룡 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번과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1번에 보시게 되면 8100C 플러스 34000H-8분의 5 플러스 2500S 또는 8100C 플러스 34250 H-8분의 5 플러스 2250S.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1번 공식에서 고위 발열량을 많이 계산을 하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2번 공식으로 식을 나열을 했어요. 따라서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수분의 정발 잡열을 빼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위 발열량 자리에 2번에서 계산된 고위 발열량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 공식에 마이너스 609H 플러스 W를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립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각각의 원소에 퍼센트를 대입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열량을 100으로 나눠줘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8100 대신에 81, 34250 대신에 342.5, 그리고 2250 대신에 22.5, 100으로 미리 나눠줘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조건 자체 내에서 주어지는 식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두룡식에 의한 고위 발열량 계산하는 식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고위 발열량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분의 정발 잡열을 빼주면 되니까 그 수분의 정발 잡열을 609H 플러스 W 대신에 69H 플러스 W를 빼주는 거죠. 여기에서는 퍼센트 함량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라번의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은 1번에 pH가 1인 폐산, 라번에 pH가 11인 폐알칼리, 다번에 기름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폐유, 라번에 폐성면. 폐산과 폐알칼리는 지정 폐기물이죠. 그리고 3번, 다번과 라번도 마찬가지. 폐산은 pH가 2 이하, 폐알칼리는 12.5 이상. 그러면 나번에 폐알칼리가 12.5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지정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10일 동안의 폐기물의 발생량이 다음 표와 같을 때 평균치, 표준 편차 및 분산계수를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분산계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평균값과 표준 편차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평균값을 계산하겠습니다. 평균값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폐기물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몇 개죠? 10개. 그래서 34에서 90까지 더한 다음에 개수가 10이니까 10으로 나눠주면 120.3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 편차의 값을 계산해요. 그럼 표준 편차의 값에서 먼저 xi- 평균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xi라는 것은 각 단계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값이에요. 그래서 각 단계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값에서 평균값 120.3을 뺀 다음에 제곱을 지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n이라는 것은 개수가 몇 개죠? 10개.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xi- 평균값의 제곱을 먼저 계산했어요. 각 단계에 해당하는 값에서 평균값을 빼준 다음에 제곱을 취한 다음에 다 더해줘서 나온 값이 57,710.1이죠. 그럼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평균값의 제곱이 57,710.1이라는 거죠. 나누기 n 개수, 폐기물의 개수가 10개니까 10-1을 하면 표준 편차가 80.0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분산계수라는 것은 표준 편차 값에서 평균값을 나눠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표준 편차 값은 80.08, 평균값은 120.3,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분산계수 66.57%라는 값이 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게 되면 도시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1,400만 톤이고 수거 대상 인구가 850만 명, 가구당 인원은 5명, 수거 인부는 1인당 12,460명, 그리고 한 명 인부가 매일 8시간 작업할 경우에 MHT의 값은 자, 1년은 36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MHT의 단위는 맨 아워 나누기 톤이죠. 그래서 맨 아워 나누기 톤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M이라는 맨은 수거 인부수, H라는 아워라는 것은 작업 시간, 그리고 T라는 것은 톤, 수거 실적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수거 인부수가 지금 몇 명이 되는 거죠? 수거 인부수가 12,460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작업 시간, 하루에 인부가 작업하는 시간은 8시간. 그러면 수거 실적이 연간 1,400만 톤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인부도 연간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1년은 지금 얼마로 기준 뒀느냐면 365일. 따라서 1년 365일을 보정하면 지금 일이 없어지고 연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지죠. 수거 실적의 단위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정한 겁니다. 나누기 1,400만 톤. 따라서 계산하시면 2.0 MHT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1년을 보정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처럼 365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 작업일수 또는 휴가일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1년 동안 작업일수가 나오면 1년 동안 작업일수를 대입하시면 되고, 만약에 휴가일수가 나오면 1년은 365일이잖아요. 따라서 365일 나누기 휴가일수를 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얼마 대신에? 365일 대신에.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액주입 시 소각로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가번에 대교인 방지 시설 이외 재처리 설비가 필요 없다. 답은 구동장치가 없어서 고장이 적다. 답은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기술 개발 수준이 높다. 답은 고형분이 있을 경우에서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고형분이 있을 경우에서는 고형화가 있는 경우에서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액주 입식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는 고형분의 농도가 없는 액체 상태인 경우에 폐기물에 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집배수관을 덮는 필터 재료가 주변에서 유입된 밀입자에 의해서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D15, D85는 입경 누적 곡선에 통과한 중량의 배분율로 15%, 85%에 상당한 입경이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밀입자에 의해서 막히지 않는 조건은 D15라는 필터 재료에서 D85라는 주변 토양을 나눴을 때 얼마의 값이 되느냐면 5보다 작았을 때 이 조건이 되거든요. 따라서 가번이 됩니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 시에 적환장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처리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맞죠? 적환장이라는 것은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다음에 저밀도 거주 지역이 존재할 때, 맞죠? 다음에 수거 차량이 대형인 경우에서는 폐기물이 많이 수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적환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 쓰레기 수송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 따라서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1일 1인당 1kg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1가구당 3인이 살며 총 가구 수가 2821가구일 때 일주일간 배출된 폐기물의 양을 톤으로 계산하시오. 일주일간 7일 배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폐기물의 배출량을 주의 톤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양이 얼마냐면 1kg per 일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 보면 1가구당 인원이 몇이냐 하면 3인. 그리고 총 가구가 2821가구예요. 자, 그리고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일간 배출합니다. 그럼 단위가 다 맞겠죠? 한 개. 킬로그램을 톤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59.24 톤이 되는 거죠. 일주의 폐기물의 발생량은 59.24 톤이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새로운 쓰레기 수송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가번의 파이프라인 수송, 나번의 모노레일 수송, 나번의 컨테이너 철도 수송, 라번의 더스트박스 수송. 그럼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거는 뭐가 있어요? 라번의 더스트박스 수송. 더스트박스라는 것은 먼지박스거든요. 그래서 먼지박스 수송이라는 것은 없어요. 따라서 라번.
그래서 새로운 수송 방식이라는 것은 가번, 나번, 다번 외에도 컨베이어 수송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기성 퇴비화라는 것은 분해가 가능한 물질을 퇴비화를 시키는 것을 말하죠. 가번에 유기성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화를 할 수 있다. 나번에 퇴비로 이용 시 토양의 완충 능력이 증가된다. 다번에 생산된 퇴비는 CMB가 높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된 퇴비에서 CMB라는 것은 탄소와 질소의 비죠. 탄소와 질소의 비가 낮은 편이죠. 보통 얼마 이하로? 10 이하로. 그리고 초기 시설 투자비가 일반적으로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정답은 답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비화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비료 가치가 낮다는 거. 비료 가치가 높으려고 하면 질소나 인의 함량이 높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비료의 가치가 낮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피 감용률, 부피가 감소되는 게 적다. 그죠? 그래서 퇴비화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발열량 계산식 중에서 폐기물 내에 산소의 반은 H2O 형태로 나머지 반은 CO2의 형태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는 식은, 자, 지금 여기에서 산소의 반은 H2O 또 반은 CO2 형태로 전환된다는 식은 스튜어식입니다. 그래서 풀이에 있는 팁에 있는 식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내용에서 산소의 2분의 1은 H2O, 2분의 1은 CO2로 전환한다는 식,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억을 해서 스튜어식이라고 기억을 한 다음에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스크린 선별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번 일반적으로 도시 폐기물 선별에 진동 스크린이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진동 스크린은 골재를 우리가 분리했을 때 주로 사용하고 도시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채 스크린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나번에 포스트 스크리닝의 경우에는 선별 효율의 정진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리고 답은 프리 스크리닝의 경우에서는 파쇄 설비의 보호를 목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다번에 트루멜 스크린은 스크린 중에서 선별 효율이 좋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오답으로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문구를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3번. 전과정 평가의 평가 단계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전과정 평가의 가장 첫 단계는 뭐죠? 목적 및 범위 설정입니다. 자, 목적 및 범위 설정. 나머지 두 개는 제외. 자, 그리고 목록 분석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영양평가, 개선평가 및 해석. 나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중에서 목록 분석과 영양평가 같은 경우에서는 내용을 설명을 주고 어떤 단계에 해당하느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목록 분석이나 영양평가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플라스틱의 폐기물을 유용하게 재이용할 때 가장 적당하지 않은 이용 방법은, 다번에 열분해 이용법, 다번에 접촉 산화법, 다번에 파쇄 이용법, 다번에 용융고화 재생 이용법. 여기서 여러분 나번에 접촉 산화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촉매를 이용해서 아황산가스를 황산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접촉 산화법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A%인 도시 쓰레기를 함수율이 B%로 감소시켜. 그러면 B의 값보다는 A 값이 크죠.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함수율 감소 후에 중량은 처음 중량의 몇 %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설러지 공식을 씁니다. 설러지 공식은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잖아요. 그래서 P1은 큰 값이니까 A, P2는 작은 값이니까 B가 되는 거예요. 함수율에서. 그러면 W2가 W1에 비해서 얼마에 해당하느냐고 했으니까 W2 나누기 W1 곱하기 100. 그러면 W2가 위에 있으니까 100-B가 아래쪽에, W1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100-A는 위쪽에. 따라서 공식을 정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몇 번이 되나요? 다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반 폐기물의 관리 체계상 가장 먼저 분리해야 하는 폐기물에서 가장 먼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따라서 나번 유해 물질을 먼저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17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쓰레기 수거 형태 중에서 효율이 가장 나쁜 것은 수거 효율이 높다는 것은 MHT의 값이 작은 값이죠. 반면에 수거 효율이 나쁘다는 것은 MHT의 값이 큰 값이에요. 따라서 수거 효율이 가장 좋은 방법은 타종 수거, 가장 나쁜 방법은 손수레 문전 수거 방식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나번.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렁거리는 가벼운 물질로부터 딱딱한 물질을 선별하는 데 사용하며 경사진 컨베이어를 통해 폐기물을 주입시켜 천천히 회전하는 드럼 위에 떨어뜨려서 분류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렁거리는 가벼운 물질로부터 딱딱한 물질을 선별을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물렁거리는 가벼운 물질이 뭐냐면 퇴비입니다. 퇴비. 딱딱한 물질은 퇴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돌이나 그리고 유리 조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비 속에 있는 유리나 자갈, 돌을 선별해내는 방법은 뭐가 되죠? 세카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카트는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 폐기물의 발생 원별 선별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 답안에 변화하고 있는 주민의 폐기물의 저장 습관, 답안에 새로운 컨테이너, 장비, 시설을 위한 투자, 답안에 방류수 규제 기준. 우리가 폐기물 발생원 선별 과정과 그리고 방류수 규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방류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을 흘려보냈을 때 방류하는 물의 기준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발생원 선별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40%인 폐기물 1톤을 건조시켜 함수율 15%로 만들었을 때 정발된 수분량은, 여러분들이 정발된 수분량이라는 것은 처리 전에 폐기물에서 처리 후에 폐기물을 빼주면 정발되는 수분량이 나와요. 그러면 설러지 공식을 써야 되겠죠? 자, 설러지 공식에서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W1이라는 것은 1톤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1톤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1000kg. 그리고 함수율 40%가 P1. 자, 그리고 W2를 계산하죠? 15%는 P2. 따라서 W2를 계산을 하시면 705.88kg이에요. 그러면 W1이 1000kg, W2가 705.88kg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죠? 정발되는 수분량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94 정도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21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매립지에 소유되는 연직 차수막과 표면 차수막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연직 차수막과 표면 차수막을 비교해서 시험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아주 자주 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직 차수막은 지중해 수직 방향의 차수층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수직이 아니고 무슨 방향이죠? 수평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표면 차수막은 매립지 집안의 투수 개수가 큰 경우에 사용하죠. 표면 차수막에 비해서 연직 차수막이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비싸지만 총 공사비는 싸죠. 반면에 표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저렴하나 총 공사비가 비싸죠. 그러면 연직 차수막은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불필요하나 표면 차수막은 필요하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표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지하수 및 침출수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연직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불투수층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고 연직 차수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하수나 침출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 없죠. 그리고 침출수 같은 경우에서는 침출수를 우리가 배출시키는 관을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집배수 시설이 필요한 것은 표면 차수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혐기성 소화에 의해서 유기물의 분해 단계로 옳게 나타낸 것은, 지금 여기서는 혐기성 분해인데 유기물을 분해를 시켰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가수분해가 일어납니다. 가수분해. 자, 가수분해가 일어나면서 뭐가 생성되느냐? 산이 생성돼요. 자, 그리고 수소가 생성되고 메탄이 생성 단계가 되니까 라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해 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답을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제되어 있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97%인 설러지를 농축하였더니 부피가 처음에 3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 농축 설러지의 함수율은 단 비중은 함수율과 관계없이 1.0으로 동일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러지 공식이라는 것은 부피로 나타냈으니까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V2라는 값이 V1의 3분의 1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칸수로 나타내게 되면 농축 전과 농축 후를 나타냈을 때 3칸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V1이라는 것은 농축 전이니까 전체가 설러지가 다 있어요. 근데 V2 농축 후에서 3분의 1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설러지가 V2에는 한 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V1은 3, V2는 얼마가 되죠?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V1 3 곱하기 100-P1 97%는 V2 1 곱하기 100-P2. 따라서 P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91%라는 P2의 함수율, 농축 후의 수분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매립지의 4단계 분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계 호기성 단계이며 며칠 또는 몇 개월가량 지속되며 용존 산소가 쉽게 고갈된다. 4번 2단계 현미성 단계이며 메탄가스가 형성되지 않고 SO4E-와 NO3-가 환원되는 단계다. 답은 3단계는 현미성 단계로 메탄가스와 수소가스량이 증가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3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현미성 단계 1단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현미성 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는 현기성이기는 하나 메탄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비메탄 생성 단계. 반면에 3단계에서는 메탄이 생성이 돼서 축적이 돼요. 그래서 메탄가스가 축적이 된다고 해서 3단계를 메탄 생성 축적 단계. 반면에 수소는 1단계에서 발생하죠. 따라서 설명이 틀렸어요. 라반의 4단계는 현미성 단계로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의 함량, 자 메탄이 CH4, 이산화탄소가 CO2, 이 가스의 함량이 얼마씩 배출되느냐면 55% 대 45%의 비율로 발생을 하게 되는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3단계 답은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지에서 사용하는 열가소성 합성 차수막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열가소성이 있고 열경화성이 있어요. 열가소성이라는 것은 열을 가하게 되면은 부드러워져요. 식히면 딱딱해지고 다시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지는 것을 열가소성. 그런데 열경화성이라는 것은 열을 가하게 되면 부드러워져요. 식히면 딱딱해져요. 다시 열을 가해도 부드러워지지 않는 것이 열경화성이죠. 따라서 열경화성은 갑은 EPDM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6번에 보시면 토양의 양이온 치한 용량이 10mg/100g이고 염기 포화도가 70%라면 이 토양에서 H+가 차지하는 양은 지금 단위가 100g당으로 표시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은 10mg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10mg인데 염기 포화도가 70%예요. 근데 우리는 H+ 산성이온을 계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성이온을 계산하려고 하면 염기 포화도를 100에서 빼주면 돼요. 그래서 염기 포화도가 70%니까 산의 포화도는 30%가 되는 거죠. 따라서 10mg 곱하기 1-0.7을 곱해주든지 아니면 0.3을 곱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3mg가 정답이 되고 단위는 100g당을 기준하게 됩니다. 그리고 27번 중금속의 토양 오염원이 아닌 것은 가번의 공장 폐수, 라번의 도시 하수, 라번의 소각장 배연, 라번의 지하수. 그래서 중금속과 관계없는 것은 지하수가 되는 거죠. 라번이 정답입니다.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 가정 쓰레기의 매립 시 유출되는 침출수의 정화시설 운전에 주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가번 BOD와 질소와 인의 비율을 조사해서 생물학적 처리의 문제점을 조사할 것. 나번 강우 상태에 따른 매립장에서의 유출 오수량 조절 방안을 강구할 것. 다번 폐수 처리 시의 거품의 발생과 제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다번에 생물학적 처리에 유해한 고농도의 유해 중금속 물질 처리를 위한
처리 방안을 우리가 조사할 것.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도시 가정 쓰레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서는 중금속이 배출될까요? 배출되지 않을까요? 배출되지 않죠.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서 중금속이 발생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해 중금속 처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9번에 보시게 되면 소각 처리에 가장 부적합한 폐기물은 소각을 했을 때 우리가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면, 특히 발암성 물질이 많이 배출되면 소각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가번, 폐종이, 라번의 폐유, 다번에 폐목재, 라번의 PVC. 자, PVC라는 것은 우리가 염소계 화합물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상당히 많이 배출돼요. 그래서 PVC는 되도록이면 소각을 통해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의 혐기성 소화에 있어서 메탄 발효주의 효과적인 운전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내용은 정답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출제되면 동일하게 출제되니까 정답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자, 31번 문제를 보시면 BOD 농도가 3만 ppm인 생분율을 1차 처리해서 BOD를 75% 처리하였다. 1차 처리수를 20배 희석해서 2차 처리했을 때 방류수의 BOD 농도가 20ppm이었다면 2차 처리의 BOD의 제거율은 얼마인가? 희석수의 BOD는 0ppm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개통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있는 1차 처리 장치입니다. 그리고 2차 처리 장치. 자, 1차 처리 장치의 효율이 지금 1차 처리 장치의 효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75%. 자, 그리고 우리가 2차 처리 장치의 효율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입수의 BOD 농도가 3만. 단위는 ppm입니다. 자, 그리고 유출수의 방류수가 유출수니까 BOD 제로의 농도가 20ppm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차 처리 장치의 효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2차 처리 장치의 효율을 계산하려고 하면 2차 처리 장치로 들어오는 2차 처리 장치의 유입수의 BOD 농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2차 처리 장치의 유입수의 BOD라는 것은 1차 처리 장치의 유출수의 BOD 농도와 어때요? 두 개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거 효율 구하는 식을 이용을 해서 먼저 1차 처리 장치에 유출되는 BOD 농도를 계산을 먼저 해줍니다. 왜? 처리 효율이 있고 유입수의 BOD가 있으니까 1차 처리 장치의 유출수의 BOD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1차 처리 장치에서 유출수의 BOD는 처리 효율이 75%. 자, 는 1 마이너스 유입수의 농도 3만 ppm 분의 유출수의 농도.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1차 처리 장치의 희석수를 이제 희석 배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유출수의 값에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니까 유출수의 BOD 농도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 유출수의 BOD 농도가 지금 375ppm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75ppm이라는 것은 1차 처리 장치의 유출수의 BOD 농도가 되겠지만 2차 처리 장치로 봤을 때는 유입수의 BOD 농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2차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제거율을 계산했을 때 1 마이너스 유입수의 농도분의 유출수의 농도잖아요. 그러면 유입수의 BOD가 1차 처리 장치의 유출수의 BOD니까 계산된 375ppm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출수의 농도는 지금 얼마죠? 20ppm.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2차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제거 효율 94.67%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